그 백만장자는 그녀를 입양한 것 때문에 미쳤다고 불렸지만 그녀는 진짜 천재임이 밝혀졌습니다. 세상이 큰 소리로 비극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으로 무너질 때 사람은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진다. 김재현은 억만장자이자 지도자였으며 금융제국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고층 빌딩이 아닌 주머니에 1달러만 넣고 초라한 아파트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도 없었습니다. 왜 지금 살아야 하는가? 그의 이름은 김재현 레이놀즈였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이름은 존경, 부러움, 두려움, 모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회사인 레인텍 파이낸스는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숫자로만 봐도 알 수 없는 규모의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먼지로 변했습니다. 그는 빌린 아파트의 허름한 주방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값싼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종이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치고 불필요해 보였다. 이민호, 그의 파트너이자 공동 창립자이자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지은 지 8개월이 지났다. 그가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사라져 레인텍을 통제된 붕괴로 몰아넣었다. 전화는 끊겼고, 변호사들은 떠났고, 친구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언론은 그를 몰락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레이놀즈 증후군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재앙으로 변할 때 그 모든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수년간 노력해온 탤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알고리즘이 갑자기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장애, 공황 매도, 유동성 실패. 3일 후, 나인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민호는 실종되었다. 그날 김재현은 거의 기계적으로 집을 나섰다. 밖은 추웠습니다. 공기가 피부를 베었다. 그는 지갑에 마지막 1달러 지폐가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고 싶어요. 1달러에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하나의 꿈에서. 그는 지하철에서 멈췄다. 근처에 8살쯤 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종이약 12마리가 들어있는 판지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에는 오리지미라는 글자가 고르지 않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학 한 마리면 할머니를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는 지나가려고 했지만 소녀의 검은 눈은 두려움도 없고 자기 연민도 없이 그를 막았다. 그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겪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예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거면 8개에 살 수 있는데 서기원은 내가 가격을 낮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 은행원은 마지막 달러를 꺼냈다. 한 마리밖에 없지만 학 한 마리랑 점심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값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메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메밀과 닭고기 커틀릿이었습니다. 김재현은 식사를 하면서 기계적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냅킨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어붙었다. 냅킨에는 적분, 그래프, 숫자열, 복소수 방정식 등 모든 것이 완벽한 논리로 쓰여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습니다.
필체는 수학자의 필체처럼 날카롭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가 물었다. 사피야, 너 수학 좋아해? 난 수학에 대해 꿈을 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청구서가 제대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즉, 모든 것을 여전히 수평으로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때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은 그 순간 단 하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기적이에요. 일주일 후, 박소연은 이미 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사회복지사인 옛 친구 마가리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서류를 제출하며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잠시 데려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제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최미숙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명예는 망가졌다. 수입이 없습니다. 법원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고, 박소연이 그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들에게 임시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소연 일반 학교에 다녔습니다. 첫째 주에 그녀는 수학 선생님의 수업을 바로잡았고, 둘째 주에는 도시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넷째 주에는 고등학생 동아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수업이 끝나면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숫자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장 데이터, 차트, 알고리즘 등을 다루었죠. 그녀에게 그것은 모국어였습니다. 어느 날, 김재현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그녀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 다음 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당신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밀렸어요. 증거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녀가 로그와 편차, 그리고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알고리즘의 이상한 반복 주기를 보여주자 이민호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고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도록 시스템 자체에 바이러스를 심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한 전직, 억만장자와 학을 키우는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이민호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고 삶을 파괴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박소연 창틀에 앉아 연필을 씹었다. 그녀 등 뒤에는 종이, 계산서, 도표 등이 쌓여 있습니다. 김재현은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손님으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의 벽은 똑같았습니다. 석고가 벗겨지고 오래된 마루 냄새가 나고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과 의미는 이 벽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박소연 돌아섰다.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왜 아무도 이걸 이전에 보지 못했을까? 모든 게 기록에 있고 바로 당신 손 안에 있는 거야. 김재현은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녀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금융위기의 80%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알고리즘 이상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그저 그 사실을 덮어두곤 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소연, 당신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난 그냥 정신이 팔리지 않아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생각하는 걸 좋아해. 할머니는 항상 냉장고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뇌는 발달한다고 해서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존재야. 다음 날 그들은 다시 학교에 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끌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입구에서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그녀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결정,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주저하지 않고 다시 마가리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건조했다. 예, 공식적으로 입양을 신청합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보다 더 자신감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법정회의는 굴욕적이었습니다. 검사는 압박감에 찬 질문을 던졌다. 무슨 돈으로 그녀를 부양할 건가요? 회사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안정적인 수입도 없는데 말이죠. 그 소녀는 부유한 집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당신의 평판이 의심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박소연은 허락도 요청도 없이 그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를 낯선 사람에게 보내더라도 저는 도망쳐서 돌아올 겁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고 김재현을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1시간 후에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임시 보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채택을 위해 고려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저녁 그들이 마카로니 앤 치즈를 먹고 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규칙을 어겼지만 사과할 생각은 없어요. 그녀는 파스타 위에 말린 바지를 뿌리며 대답했다. 왜? 그리고 왜 당신은 법정에 있을 때 두려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 주먹을 쥐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른이 두려워한다는 건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정말로 당신의 것입니다. 예,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박소연 놀라운 속도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포기하셨어요. 그녀는 개별 프로그램으로 전학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학에서 영재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초대가 왔습니다. 그 소녀는 거절했다.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의 인생을 훔친 자를 우리가 처리해야 해요.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현이 뒤에서 다가왔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그녀는 알고리즘 동작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민호가 예측 실패 메커니즘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히 시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에서 특정 동작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그는 바이러스처럼 자신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 적절한 순간에 연쇄적인 실패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스 코드나 시스템 로그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
아마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침묵을 지킨 사람은 누구였는가? 정혜리, 저의 수석 건축가입니다. 그녀는 붕괴되기 2주 전에 떠났다. 스캔들 없이, 설명 없이, 그녀는 뭔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 소녀는 즉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당신은 긴급히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사라에게 연락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녀의 숫자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먹고 옛 주소로 갔다. 조용한 거리에 위치한 주택으로 키가 큰 나무와 푸른 울타리가 특징입니다. 그는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이 열렸고 그는 전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정혜리는 여전히 똑같았다. 곱고, 침착하고, 눈빛이 빠르고, 말투가 깔끔했다. 아, 그렇군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나는 의심했고, 그래서 떠났다. 잡지는 4분만 남았네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사라에게 연락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녀의 숫자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먹고 옛 주소로 갔다. 높은 나무와 푸른 울타리가 있는 조용한 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문이 열리고 그녀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혜리는 여전히 똑같았다. 곱고, 침착하고, 눈빛이 빠르고, 말투가 깔끔했다. 아, 그렇군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나는 의심했기 때문에 떠났어요. 남은 잡지가 있나요? 4번만 가능합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소피아의 방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지리학적인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지도도 아니고 도시 지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 펀드, 익명의 해외 기업, 디지털 중개자 간의 연결과 경계를 나타낸 지도였습니다. 그것은 별이 빛나는 하늘의 위성 이미지처럼 보였지만 중앙에 선명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성씨 블랙우드. 박소연 그녀는 손가락을 그 위로 움직였다. 여기를 보세요. 케이맨 제도의 4개 회사는 공식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모두 동일한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에 등록된 북동부 무역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였나요? 블랙우드 씨의 회계사인 가레스 스톨츠입니다. 그의 이름은 회사 붕괴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김재현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그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나요? 우연의 일치란 두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7개의 점이 사건의 한 줄과 일치할 때 이를 패턴이라고 합니다. 정혜리 클라우드 충돌 이틀 전에 삭제된 이전 터미널 서버를 확인해 봤습니다. 프로토콜은 가짜지만 필적을 보면 확실합니다. 이민호나 누군가가 그의 키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모자이크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리는 오래된 기록 보관소를 해킹하여 작전의 백업 사본을 찾았습니다. 박소연은 이를 분석하여 종속성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법적 서류와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 의심은 우연히 생겼다. 박소연은 거실에 노트를 두고 왔고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온 최미숙은 허락 없이 노트를 열어보았다. 이걸 봤어요. 그녀는 즉시 사과하고 웃어넘겼다. 그것은 습관이자 사회적 반사작용이었지만 김재현은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최고 수준의 포커를 즐겼고 누군가가 허세를 부리는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과거에는 편집증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을 만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전 채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24시간 이내에 도착했습니다. 최미숙은 전업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블랙우드의 오랜 파트너 중 한 명과 연계된 펀드를 통해 외부 컨설턴트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라와 소피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아마도 그녀는 우리가 법원과 보호 서비스에 제출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소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백업 계획을 활성화합니다. 어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암호화기. 저는 이미 프로토콜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훈련 테스트 보관소라는 명목으로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복제되므로 누구도 추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장비가 없어지더라도 정보는 계속해서 퍼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 12개의 익명의 상자로. 그중 하나는 과학 포럼의 제 채널입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습니다. 정혜리 그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얘야, 너는 학교에 어울리지 않아.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대리점이 필요합니다. 정의가 먼저입니다. 박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최미숙은 평소와 같은 미소와 함께 소피아에게 초콜릿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박소연 그녀는 초콜릿을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귤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콜릿은 이를 썩게 한다. 그것은 미리 합의된 문구이자 신호였습니다. 최미숙이 떠나자 그들은 짐을 챙겼다. 대피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김재현 도시에 남아 평소처럼 생활하며 마가리타와 소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소영과 정혜리는 안전한 곳으로 떠난다. 사라의 집은 도시 외곽에 있어서 신호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엿보는 눈도 없습니다. 모든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으며 박소연 씨만 아는 특수 키워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마지막 부분은 대중에 공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에서 헤어졌다. 김재현이 소피아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침착했다. 아이에게는 너무 차분하네요. 당신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전 세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마지막까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만에 그들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건도 없고 보험도 없어요. 일주일 후 김재현 씨는 반송 주소가 적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에서 신호를 기다리세요. 그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넣었다. 화면에는 살아있는 유기체만큼이나 복잡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 피닉스 버전 1 사피아. 도시 외곽의 오래된 농장. 풀밭과 위닝거리는 전선 사이에서 정혜리는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명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박소연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 전선, 하드 드라이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면에 희미한 불빛에 비춰졌고 화면에는 코드줄이 마치 살아있는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정혜리는 경계는 안전해요라고 말했다. 신호가 억제되고 카메라가 가려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거의 끝났어요. 저는 블랙우드가 한 일을 그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읽고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패턴을 재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회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모델과 반박할 수 없는 수학적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출판이 시작되면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김재현은 도시에서도 역할을 이어갔다. 그는 전직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세미나, 만찬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에서,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그는 변명하지 않고 그저 듣고 천천히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공개적으로 우리 모두는 나인테크의 몰락이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방향을 정했고 누군가는 붕괴에 베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이 긴장하는 모습, 누군가는 불안하게 위스키를 삼키는 모습, 누군가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그의 옛 동료들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재현, 살고 싶니? 조용히 해. 여긴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체스야. 그러면 파티를 열자고 그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소연 마침내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거래 시스템의 동작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의도적인 실패를 나타내며 참가자 간의 연결을 식별할 수 있는 자체 학습 분석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방패로도 쓸 수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가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전 세계에서 쓰일 거예요. 표준이 될 거고, 설령 그들이 우리를 침묵시키려 해도 너무 늦을 거예요.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정혜리는 말했다. 조작에 대한 데이터가 표면화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박소연은 그래서 우리가 빨리 행동해야 해요. 라고 답했다. 그들은 동시에 블랙우드의 서류, 300페이지가 넘는 문서, 기록, 이체 계획, 가짜 회사 및 서신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여러 익명의 채널, 언론인, 규제기관, 심지어 사기에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전 렌텍 직원으로 구성된 비공개 그룹에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김재현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모든 사람을 찾았고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어. 자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난 사라져. 답변은 하루 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개인 클럽의 옥상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저녁, 따뜻한 바람. 블랙우드는 경호원 없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얼굴은 차분하고 거의 무관심해 보인다. 김재현, 그가 말했다. 인정해요. 놀랐어요. 저는 살아있고 기억도 나네요. 그런데 당신은 뭘 원해요? 돈. 아니요. 직접 제안해 보세요. 블랙우드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신뢰할 수 있는 자금 사슬을 통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떠나고 소녀들도 떠난다. 김재현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거부하면 너는 죽을 거야. 당장은 아니더라도, 문자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너는 사라질 거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 김재현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살아남았어요. 당신은 그냥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는 일어나서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의 알고리즘은 모든 주요 과학 및 금융 플랫폼에 게시되었습니다. 선언문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무기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게 두렵다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파일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해설자, 전문가, 투자자 등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테스트를 시작하고 출시하기 시작하자 거의 즉각적으로 여러 시스템과 여러 국가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블랙우드 문서에 대한 정보는 증권거래위원회, 금융경찰, 그리고 4개의 주요 독립 출판사에 전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자본의 목소리는 즉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일 후, 블랙우드는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대규모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한 전 렌텍 직원들에게 보상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피아의 이름은 천재로서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어디에나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을 멈춘 소녀로 불렸다. 그녀는 헤드라인을 싫어했지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현이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마치 메밀과 돈가스를 먹으러 처음 갔던 날처럼 그에게 달려갔다.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시작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호 블랙우드가 체포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폭로뿐 아니라 새로운 화제거리도 다루었습니다. 11살 소녀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공개되었는데 이 알고리즘은 분석가, 팀 전체를 능가하는 계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놀즈의 명성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억만장자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박소연도요. 그들이 허용한 유일한 것은 과학클럽에서 학생 및 초보 분석가를 초대하여 소규모 공개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소연은 수백 명의 눈앞에서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말을 아름답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강인함을 발견해준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김재형과 저는 기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피닉스라고 부릅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사이 당국은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블랙 우드와 그의 파트너들은 수십 년 동안 결함이 있는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주식시장의 공황을 조성하는 계획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체포는 알고리즘 거래 규제 개혁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CC는 소피아가 만든 알고리즘을 모든 주요 플랫폼의 위험 평가에 필수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현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 서한을 받았다. 법원은 레이놀즈 씨의 소피아 이바노브나 타르노바 입양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의 딸로 인정받고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해당 결정은 즉시 발효됩니다. 그는 편지를 3번 읽은 후 그녀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태블릿에 머리를 파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금융 흐름이 표시됩니다. 2가지 소식이 있군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편지를 받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미소 지었다. 너는 내 딸이 되었구나. 진짜 딸이구나.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일어나 걸어가서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는 유치한 충동이 아니라 어른의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선택했고 그가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한 달 후 피닉스 펀드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수학과 분석에 높은 능력을 갖춘 부르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금융 윤리에 대한 과목으로 박소연 교수가 직접 강의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지만 학교가 끝난 후 아이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면 그녀는 빛났다.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그녀는 김재현에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엘이 스웨덴으로 떠났다. 그녀는 국제기업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보안 고문으로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전직 억만장자, 천재 소녀, 여성 프로그래머, 이 세 사람은 새로운 운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마가리타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증언을 거부했지만 그녀의 소지품 중에서 블랙우드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그림자 펀드와 그녀를 연결하는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사건은 더 큰 규모의 조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재현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옛날 생활이 그리워요? 그는 생각했다. 아니요. 그때는 의미 외에는 모든 걸 다 가졌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있고 아무리 돈을 주어도 살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는 그 공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정의의 공식은 무엇일까? 변수는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결과는 점수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승리는 복수가 아닌 회복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복잡한 공식이지만 모든 현실과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그녀는 말했다.